어차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인들의 입시를 통한 출세 욕망, 강력한 상향 의식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제도를 갖고 와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킹이 되고 불평등이 양산이 되고 제도적으로 그것이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수시가 뭐가 우월하냐를 논쟁하기 이전에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네.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희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 주제로 이제 386과 교육을 좀 묶어서 한번 같이 살짝 맛배기 정도로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86 세대에 대해서 참 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쭉 봤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좀 비판적이지 않았나. 좀 그런 감정이 드러났다고 좀 보여졌거든요. 90년대생이 바라보는 386 세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90년생들은 386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역사를 공부하거나 사회에 대한 좀 생각을 기르면서 정립하게 된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386이라는 집단을 분석할 때 8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너무 좀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예. 8이라는 의미. 네. 그러니까 우리가 386 하면 그냥 다 50대 지금 586이니까 뭉뚱그리는데 사실은 8은 학번이고 당시 대학 진학률은 20% 30%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대의 특정한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거죠. 386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래서 386을 그래서 비난을 할 때 보통은 어떤 당시 학생운동권의 중진들이라든가 간부들, 지금 정치권에 진출한 사람들을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50대로서의 세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가서 거기 캠퍼스 문화와 당시 공유되고 있던 세계관을 내면화한 사람, 그런 인구 집단들, 그 세대 20% 되는 인구 집단들이 386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네. 그게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요약하자면은. 어떤 점에서 좋지 못했나요? 이제 저는 그 386들이 만들어낸 어떤 학생 운동과 거기서 도출된 혁명 이론들 내지는 그런 활동들이 세계사적인 맥락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사회가 도시 사회로 이제 변하고,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는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시대였죠. 그때 탄생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고등교육을 받고, 당시 이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또 권위주의 국가들이었으니까, 독재 국가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심을 갖고 이제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투쟁의 많은 어떤 정서적 동기는 독재 세력이 외세와 결탁해 있고 우리의 어떤 순수한 전통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틀하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386의 어떤 소위 말하는 뭐 NL이라는 어떤 민족 해방 이론과 가장 저는 좀 흡사한 거는 이제 이슬람주의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50년대에서 6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각성을 했는데 군부 독재라는 어떤 그 적에 맞서서 만들어낸 논리가 결국 전통적인 그런 걸 좋아하게 되는 농촌적인 향수를 드러내는 이론이었다는 점에서 이제 386과 이슬람주의가 어느 정도 공통점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이념을 갖고 뭐 운동을 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 맥락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운동을 바탕으로 어쨌든 독재를 타도를 했죠. 87년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바꿨다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그 한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층 격차는 더 심했고 어느 정도 이중 경제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고 농촌의 어떤 비극과 빈곤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도시 경제는 발전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죠. 근데 한국은 사실 농촌도 그때 많은 성장을 했고 도시는 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7년 이후에 3저 호황 이후였죠. 그때가. 그리고 90년대 초중반에 한국 경제의 또 풍요의 시기가 찾아왔고 IMF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00년대와 10년대에 한국 경제는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386들은 당시 대학 교육을 받았고 그 고등교육을 인적 자본을 통해서 아까 이제 한국 경제가 세계화로 인해서 벌어진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상층에 많이 진입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상층에 진입한 386들이 90년대생 자식을 낳았죠. 제 또래인데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뭔가 세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부정한 방법의 세습이 아니더라도 학원을 보내고 더 사교육에 투자하고 뭐 더 좋은 학군에서 그런 식의 몰입 교육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층을 재생산했다는 거죠. 이거를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닌데 왜냐면은 뭐 저는 자녀는 없지만은 제가 자녀를 낳아도 그렇게 하겠죠. 네. 네, 자녀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니까요. 네. 저는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세대 간의 굉장히 큰 세습과 계층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386들이 과거의 그런 혁명 사상들 그리고 농촌적 감수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책임한 방식으로 정책들을 펼쳤고 어떤 논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 군부 독재는 친일파, 그 재벌 그리고 미국에서 이어지는 어떤 거대한 기득권 악과의 그 투쟁으로 자신들을 봤던 거죠. 근데 그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이 풍요로운 한국에 자신들이 편입이 돼가지고 그 풍요를 같이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자신들의 그런 실제적인 어떤 위치는 망각한 채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사회적인 입장을 낼 때는 굉장히 그것을 공격하는 어떤 내가 이야기를. 약자다. 네, 라고 나는 인식하고. 약자고 저기 기득권 진짜 기득권 적인데라는 식으로 회피를 했던 거죠. 네.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저는 좀 무책임한 정책들을 많이 양산을 했고 게다가 90년대생에서 강력하게 벌어진 계층화를 해소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고 그 문제를 악화시켜 놓음으로써 지금 저희의 그런 90년대생의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저의 또 세대로서의 또 그리고 또 386이 아닌 부모를 둔 입장에서 뭔가 감정을 담아 쓴 거죠. 네. 그 요즘 그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어때요? 그러면 그분들이랑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시나요? 책을 이걸 안 읽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근데 뭐 386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사례는 이제 많지 않았고 네. 그리고 좀 보수 정당 쪽에서 많이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 386이라는 어떤 집단을 안 좋아하는 보수 정당 쪽에서 386 얘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대부분은 90년대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네. 정치의 계절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입학 사정관제의 문제점을 또 이렇게 속속들이 파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이런 제도였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입학 사정관제가 어땠길래 이런 문제가 된 건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이제 지금은 또 학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학종은 또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 논의는 저는 표리부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사 수업에서 이게 제일 잘 드러난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교사가 갑자기 막 옷 빼입고 와가지고 학습 목표 딱 써놓고 막 무슨 뭐 이상한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막 청소도 반짝반짝 해놓고 안 하던 연출하고 청소를 저렇게 하고. 군대 사열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전형적인 또 케이스러운 현장인데 네.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장학사도 다 알아요. 이게 다 연기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도 알죠. 근데 이걸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교육은 이래야 된다라는 뭔가 어떤 사회적인 뭐랄까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근데 실제 우리 교육은 그냥 무한 입시 경쟁인 거잖아요. 네. 그 어떤 그 괴리에서 느끼는 한국인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불만족이 있던 건데 근데 이제 주로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진짜 교육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이해찬 세대라든가 아니면은 네. 그 이후에 2004년에 교육 개편이라든가 이후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확대된 입학 사정관제라는 게 있던 거고 이런 게 이제 일관적으로 진행된 방향은 과거 한국인들이 익숙했던 그 주입식 몰입교육 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명문고 명문대 들어가는 어떤 모델을 해체하는데 이제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걸 해체를 하면은 우리가 뭔가 생각했던 교육의 이상을 수립할 수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그것이 제도적으로 구현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국인들이 입시를 통해서 출세를 하고자 하는 욕망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어떻게든 욕망을 반영시켜가지고 해킹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된 거죠. 그게 가장 잘 드러났던 게 이제 입학사정관제인 건데 입학사정관제는 어떤 특정 전공에 대해서 하나만 잘하면은 얘는 그 대학에서 얘를 뽑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년부터 고등학교 3년 이르는 기간 동안에 얘가 했던 활동들 뭐 상탄 거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막 모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기획된 상품으로서 얘를 그 이제 브랜딩해서 파는 어떤 그런 제도였죠. 근데 문제는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미국에서 이제 따온 건데 그 미국은 정확히는 한국식의 표준 시험은 정서적 기반이 약하고 대신에 엘리트들끼리 막 소개해주고 추천해주고 이런 문화가 훨씬 강하단 말이죠. 네. 추천서 항상 받아와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국에 딱 도입되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한국의 어떤 그런 상류 중산층 내지는 상류층의 엘리트 네트워크에서 보수와 진보를 할 거 없이 모두가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스펙 만들어주고 그 논문 대신 써주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 정도의 짜이에 따라서 이제 장학사 상 만들고 뭐 무슨 뭐 교육감상 타오고 뭐 무슨 올림피아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난 그런 스펙들을 만들어 가지고 명문대를 이제 뚫었던 건데 이런 과정이 교육적으로 굉장한 위화감을 만들어냈죠. 왜냐하면은 그런 부모를 둔
학생과 그런 부분을 두지 못한 학생, 그리고 지역적으로 또 갈리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폭주를 하니까 2009년에서 11년까지는 거의 무법지대나 다름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기억을 해요, 실제로. 제가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만든 개혁이 학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외부 스펙들을 다 반영을 못 시키게 만들고 학교에 이걸 국화시켜가지고 비슷한 제도로 운영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내신 위주고 학생부 종합은 그런 입학사정관제를 학교 안에서만 이제 하겠다가 된 거였어요. 이래서 일단은 입학사정관제의 그 대혼란은 종식이 됩니다. 근데 저는 딱 그때 입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풍경을 압니다. 어떤 풍경이었는지. 어땠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는 수능은 우리가 저희가 이제 수능을 60만 명에서 봤는데 수능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4% 안에 들어야 되죠. 그러면 60만 명 중에 4%라면은 24,000명인가요? 뭐 그럴 텐데 이제 이것을 내신 위주로 이제 바뀌니까 반에서 이거를 1등급을 그러니까 전교에서 1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300명이라 치면은 4% 안에 들려면은 이제 12명인 거죠. 즉 그 내가 이제 1등급이라는 자원을 따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추상적인 24,000명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반에 있는 아는 애가 되는 거죠. 12명 안에 들기 위해서. 자꾸 치고 오는데 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심리적인 경쟁심이나 압박이나 뭐 그런 건 더 학종에서 전 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학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년 동안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건 같아요,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웃긴 일이 뭐가 발생하냐면은 내신을 이제 다 반영을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제일 잘 본 애들이 학교에서 키워준 애들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불가역적인 거잖아요. 내신 정석이라는 게 10번의 시험을 평균해서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시험 잘 본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브랜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생들이 할 수 있는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무슨 활동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지도해 줄 수 있는 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학교의 실적주의, 역시 이것도 입시를 출세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국적 관념인데 학교의 실적주의로 인해서 얘들한테 자원이 이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여전히 불평등한 위기의 구조와 극심한 경쟁이 그 범위만 좁혀질 때 일어나는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외당한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때 노원어 문학과를 가겠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실제로 러시아 관련한 그런 것들 제가 공부도 많이 했었고 네. 활동도 했었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 보니까 그냥 저 전공 바꿨어요. 난 서아시아 전공해야지 이런 식으로. 솔직히 19살, 20살, 뭐 21살이 뭐 얼마나 사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그 전망과 비전이 뭐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맞아요. 근데 이 학종 체제에서는 17살부터 19살까지 일관되게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자기를 브랜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생의 어떤 미래와 상관없는 식의 자꾸 그런 걸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점들이 속출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전 어떤 입시 방법이 정답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인들의 입시를 통한 출세 욕망, 강력한 상향 의식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제도를 갖고 와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킹이 되고 불평등이 양산이 되고 제도적으로 그것이 이제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수시가 뭐가 우월하냐를 논쟁하기 이전에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네.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를 좀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문제의식을 던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대학은 187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미국의 남북전쟁과 이제 프로이센 어떤 교육 모델이 합쳐지면서.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무슨 뭐 대단히 신성하고 뭐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 거고 저는 가장 대학에서 지금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로 연구와 학부 교육의 분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연구를 바탕으로 채용이 되고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이 학부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뭐 그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학부 교육은 학부 교육을 가장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온라인으로 공급을 할 수만 있으면은 그래서 온라인 학부 교육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훨씬 개방적인 시스템이 되겠죠. 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이 입시 경쟁이 발생하는 건 학벌 때문인데 학벌의 핵심은 노동시장에서의 신호라고 봅니다. 취직을 할 때 내가 얘를 뽑아야 되는데 뭘 믿고 얘를 뽑아 했을 때 그 믿을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서울대, 연세대, 뭐 고려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평가 기능인 건데 서울대에서 이 얘를 이만큼 평가했으니까 얘는 이 정도의 인적 자원임이라는 거죠. 이 문제는 학벌의 문제는 호환이 안 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진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명문대에서 3.0을 받는 거랑 비명문대에서 4.0을 받는 거랑 누가 더 좋은 인재인지 우리가 가려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표준화된 평가 체계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그 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따는 게 좋다고 어떤 생각이 되는 거고, 이 역진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입시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이제 과열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 교육을 역진 가능하게 만들고 호환되게 만들려면은 학부에서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 하에서의 어떤 필요한 자질들을 교육 공급시킬 수 있는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나 플랫폼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학도 왜 좀 지방대는 좀 뭐 빈다 그러고 왜 또 쏠림도 있고 막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변화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농객분들이 이런 똑똑한 학생분들이 의견을 냈을 때 좀 많이 들어주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막 지금 저 어땠는 줄 알아요? 제가 아이 엄마이기도 해서 어떻게 해킹했지? 막 이렇게 또 자꾸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훌륭한 한국인이시네요. K죠. 나는 K다. 예. 뭐 이래. K 엄마다. 뭐 이래. 그러니까 저는 막 궁금했던 게 이게 K 엄마로서 여쭤보자면 아까 이제 우리 부모님은 386 세대에서 이제 8이라는 학번이 빠진 분이셨고 뭐 나는 지방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울대를 갔을까?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니까 어떻게 공부하셨을까도 K 엄마로서 궁금하고. 저는 일단은 네. 농어촌 전형이었고,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학종을 이렇게 깎긴 했지만은 저는 학종 특혜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여기서 밝히자면은. 그러니까 당시 어떤 취지는 그거였잖아요. 어떤 특정 전공에 대한 어떤 애정과 뭐 그런 걸 갖고 있는 애들이 좋은 데 가야 된다 어떤 거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러시아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꾸준히 이제 소설도 읽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발전을 시켰죠. 그리고 내신 공부를 좀 이제 주로 하면서 내신 등급을 따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로 스토리를 짠 다음에 제출하니까 이제 뭐 합격이 되더라고요. 알아서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 하신 케이스. 학교에서도 자원을 좀 밀어주셨던 케이스인가요? 학교에서 이제 장학반을 마련해주고, 저는 근데 좀 저희 학교가 좀 특이했어가지고 저는 막 맞고 살았죠. 학교 선생이 막 때려고 이제 너는 왜 공부를 건방지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맞은 적도 있어요. 가끔 제가 이제 저 성문 종합영어 단어 시험 봐가지고 몇 개 이상 틀리면 맞고 그랬습니다 하면은 2010년대도 그런 학교가 있었냐고 그러는데 제가 좀 그런 경험들이 저 자신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근데 이제 1994년에 태어나서 네.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계신데 예. 내 삶은 어땠어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나름 운이 좋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운이 엄청 좋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많이 감사하는 편입니다. 아, 뭐 모자람 없는 네. 부모님 밑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조치원이라는 공간도 되게 저에게는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고마운 공간이 됐고, 서울대 간 것도 어쨌든 제 과분하게 가가지고 저는 어쨌든 그 과분한 인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우연히 이렇게 네트워크를 확장시켰고, 그걸 바탕으로 또 지식을 제가 또 만들어내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과정이 저는 가끔은 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논리적이지 않고 굉장히 운들의 연속이었어가지고, 우연과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제 삶은 되게 재밌었고 감사한 어떤 운의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종 같은 거 하고 할 때 그래도 맞고 하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커갈수록 점점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이 쉼도 없고 뭐 교류도 없고 다 경쟁자고, 그래서 약간 슬펐다고 할 줄 알았는데 너무 긍정적이어가지고 약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종에서의 경쟁이 얘들을 굉장히 이제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 맞아요. 저는 네. 뭐 문과 같은 경우 문과 이과로 갈리면은 문과 과목들은 4반 중에 7등인가 안에 들어야지 1등급 맞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애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막 만들어요. 이거 얘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합쳐가지고 환산하면은 얘는 몇 등, 얘는 몇 등을 미리미리 만들어가지고 나는 얼마 정도 해야지 이거 1등급 혹은 2등급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가 이제 막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좀 저는 스트레스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다가 같이 기합 한번 받고 그 한번 뺑뺑이 돌다 보면은 뭔가 이상한 동질감 생기면서 그런 게 그래서 저의 어떤 선생에 대한 그런 뭔가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냈지만은 동시에 애들 사이에서는 뭔가 끈끈한 뭔가를 만들어낸 건 또 있죠. 같이 상사 욕하는 그런 느낌 같은 거.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저는 인간은 압력이 있어야지만 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압력을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나를 발전하고 나를 긍정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불교를 좋아해서 혹시 90년대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세요? 친구들아 막 이러면서 막 일단은 네. 저는 이 90년대생들이 만들어내는 온라인에서의 어떤 폭풍과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위기가 만들어내는 신세계가 너무 생경하고 재밌기도 하지만은 가끔은 좀 우려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만족과 어떤 긍정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만한 그런 심리적 자세를 갖추는 게 그래도 스스로를 덜 파괴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개인으로서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X세대가 90년대생한테 하는 얘기랑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90년대생들이 진부한데 뭐 이런 거. 그러면서도 저는 네. 오늘도 이제 최근에 데뷔는 아니고 최근에 엄청나게 히트한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을 열심히 들으면서 또 댓글 작업을 하고 또 열심히 투쟁해야죠. 네. 저는 임명묵 작가의 30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생각과 시각을 펼쳐 나가실지 너무 기대되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계속 정신없이 방송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지금 요즘? 요즘 좀 정신이 없이 막 피곤하고 요즘에 막 뭐 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돌아다니는 게 이제 좀 사람을 피로하게 만들더라고요. 그쵸. 그래도 여기 방송 다독다독 방송 되게 또 다른 텐션 높게 또 흥이 가네요. 진행자분들이 워낙 또 네. 질문을 잘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2시간 가량 또 임명목 작가님 모셔놓고 또 90년대생에 대한 이야기, 또 다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이 또 공감하시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에 또 책을 계속 쓰시겠죠? 그래야죠. 예, 책을 쓰시겠지만 언제 세 번째 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미리 이렇게 좀 찜해 놓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책 나오면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